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날에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이렇게 셋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의도 시인이 헌재 시인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예, 아니 그래도 오늘은 뭐 그냥 완전히 오늘은 풀입니다. 풀. 예. 그래도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딴 데 가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라는 제가 진짜 뭐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지금 와 계시는 2만 분이 넘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좀 빠지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까 양부남 의원님 나왔잖아요. 제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법률가 수를 저희들이 세봤더니 38명이에요. 이게 되게 의외인데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19명이에요. 더 많네요, 깜짝 민주당이. 놀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에서 뭐 선고일 예측이 틀리고 뭐가 틀리고 그래서 사실 조금 과거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다 맞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양부남 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양부남 의원님 저희가 오늘 별명 붙여드렸어요. 여의도 돗자리. 그리고 즉시 항고 안 할 거다. 예, 맞아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도 가장 먼저 하셨고 저희 프로그램 와서 하신 말씀이세요. 다 즉시항고 한다고 했을 때 의총에서 안 한다, 안 하고 너무 검찰을 모른다. 그리고 심우정이 결정하면 끝이다. 검찰 조직은.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는 막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더니 인용됩니다. 8대 0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헌재 재판관들을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로 보면 안 된다. 근데 그 입장을 한 번도 안 바꾸신 유일한 분이세요. 오늘도 지금 8대 0 만장일치다. 전원일치 아니고 만장일치로 결정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 나오자마자 윤석열 기자회견 할 거다. 기자회견 해서 이 헌재 결정이 다 엉터리다. 불복할 거예요. 불복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오늘 아침 출근길 좀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야,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은 방송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근데 저도 8대 0을 의심치 않는데 아침에 또 뭐 들었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뭐랄까요?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이 느껴진다고 할까?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차를 끌고 가는데 왠지 소통량도 좀 적은 것 같고 차량의 움직임도 좀 적은 것 같고 뭐랄까 이렇게 약간 긴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8대 0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이게 봐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다 정말. 저 왜 저 말씀하시냐면 예측을 다 하잖아요. 대기업도 하고 경찰도 하고 어디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일부에서 8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돌아서 저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도 인용은 확실하다. 그런데 8대 0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재판관 개인 입장에서 보면 뭐 6대 2일 수도 있고 뭐 5대 3은 불가한 거니까 6대 2일 수도 있고 7대 1일 수도 있고 8대 0일 수도 있는데 2나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문을 썼을 때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써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의미 있게 한번 써보는 건데 과감하게. 근데 내가 써도 인용은 뒤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가들은 없죠. 사실은. 근데 또 막 이렇게 열정적인 법률가들은 그래도 나는 쓸 거야. 소수 의견 이런 분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뭐 검사를 포함해서 전문직이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겁이 많은 사람들이 판사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소수 의견을 어쨌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수로 써요. 이게 불법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쓰냐고. 아무리
기교 법학에 능한 사람도 이걸 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8대 0인데 하여튼 네. 뭐 이게 이 불안감이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그 전까지 아무 아무도. 걱정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꼴을 당하고 나니까 야,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인데 예. 그래도 재판관들이 일선 법원의 판사보다야 낫겠죠. 네. 자, 오늘 여론조사가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갤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탄핵 찬성 57, 반대 37,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것 같아요. 중도 성향은 올랐습니다. 정권 교체 62, 탄핵 찬성 67. 아니다. 이것도 3% 빠졌네요. 30%, 70%였으니까. 그리고 뭐 정당 지지도는 늘 비슷합니다. 예, 국민의힘 35, 민주당 41,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이후에 대선 후보 조사에서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2, 이준석, 조국, 이낙연 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결과 나온 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보수가 조금 결집했다고 봐야죠. 약간. 예. 근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상 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네. 대선 지지도도 거의 다 비슷한데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주엔 들어왔고 이준석 의원이 빠졌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1%를 두고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는 넘어야 잡히는 거잖아요. 1%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 그 저희가 다른 언론사 화면 좀 지켜보니까요.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서 취재하려는 그 취재 기자들, 영상 취재단이 들어가려고 지금 검색대 앞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47분 52초, 47분 50초, 49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47분 후에는 쏘는 그 수준으로 지금 긴장감이 이제 돌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게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분 의원님들은 특히 최민희 의원님은 독재를 지금 몇 년 79년에 대학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박정희 말기고 저 1학년 때 12.6이 터지고 12.6.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광주 항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민주화 운동 실체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윤석열 계엄을 만난 거고. 네, 어젯밤에 제가 마지막 날일 것 같아서 같이 철야를 했거든요. 어제 헌재 앞에 가셔서 철야하셨어요. 1시 반까지 뭐 시민보다는 주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언제가 연상됐냐면 87년 6월 항쟁 때. 그때 CA가 소기구라고 6.29가 딱 터지고 나서 소기구라고 집회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지 기자였어. 그 부산 서면에 있었어요. 그때 부산 취재하러 갔다가 그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만 그 당시엔 이념의 시기니까 그때는 단어가 조금 이념적인 단어였고 지금은 이념적인 단어가 아닌 그냥 언어예요. 일상의 노동자 언어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변혁 이제부터 뭐 정말 근본적인 변혁을 해야 되는데 그 변혁의 내용은 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이게 뭐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금방 바뀌겠냐. 이게 핵심이 그때랑 똑같아서 우리 사회가 민주정부가 이제 3번이나 들어섰는데 어느 정도 사회 경제 개혁이 됐지? 그래서 어젯밤에 조금 복잡한 마음으로 철야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은 1988년에 대학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올림픽 세대네. 제가 행복한 세대. 중학교 82학번이니까 사실은 12.6, 5.18 다 그 초등학생 시절에 그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87 항쟁 때도 고3이었으니까
뭐 제대로 경험은 못한 거죠. 네. 사실 근데 그때 시내에 나가서 저도 뭐 조금 하는 구경. 척은 했어요. 구경은 아니고 직접. 하는 척은 했어요. 네. 네. 어떻게 참여했어요? 짱돌도 던지시고. 아니 그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갔죠. 친구들하고 같이. 예.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잘했대요. 잘했으니까 서울법대를 갔겠죠. 근데 그냥 엄청 잘했대요. 저 친구가 우리 조카 사위, 언니의 조카 사위, 예. 언니의 조카. 이게 다 이게. 그래갖고 사실은 그 성인이 된 다음에는 비상계엄 같은 거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작년 12월 3일 날 황당한 일을 겪었고 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다들 참 황당 그때에 그 자체죠. 네. 그때에 비하면 너무 허술해요. 그때는 이미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정말 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 있다가 광화문 갔다가 서울역 갔다가 집에 거의 못 들어갔을 네. 텐데 그때 5.15에 비상계엄이 쫙 확대되잖아요. 네. 그땐 이미 각 총학생회 어디 다 봉쇄되고 다 잡아가고 조를 짜서. 네. 아니 근데 심각한 게 그 비상계엄의 밤에 보니까 JTBC 영상 보니까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계엄군이 와가지고 당신들 나가라 안 그러면 테이저건 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쏘았으면 큰일 나는 건데 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그런 위협들이 실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그거를 감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던 거다. 아니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지시를 내린 윤석열, 김용현 머리에는 그게 다 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수족들이 안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네. 이걸 명령이라고 지금 내리고 있냐? 그 중간 간부들부터는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실행이 안 됐을 뿐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장악하고 뭐 국회 막고 장악하고 뭐 선관위 보내서 서버 확보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단 그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 자기들은 기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요. 근데 첫 번째 실패한 게 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 그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국민들이 수많은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판결이 되어야 된다. 정청래 의원 말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총했거든요. 네. 네, 그 4월 1일 날 선고일 지정되고 그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총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위험한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171명이 똘똘 뭉쳐서 각자 선 자리, 각자 이렇게 다 역할을 해줘서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본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가장 이 헌재 판결과 관련하여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2명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위원장. 예,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그날 의총에서 그렇게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고비를 넘겼구나.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의 명언.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오늘이 바로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도약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장중해지면 안 되는데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막 갑자기 진땀이 나고 예. 아니 왜 갑자기 제가 의원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못했는데 그날 우셨어요. 마지막에 저희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거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막 하셨는데 정치인들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사실은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 자체가
뭐랄까요? 그 국힘의 수준을 대변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정파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네. 입장을 달리할 게 따로 있지. 이거를 어떻게 부결시키겠다고 그때 안 들어왔었잖아요. 네. 표결하러 네. 안 들어 집단 뭐 아예 퇴장하고 안 들어오는 방식으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게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게 너무 확인이 됐고 네.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심지어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박살이 나고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 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네. 근데 오늘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탄핵 인용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들. 네.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거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다가 네. 그 우리 이제 전 원내대표 한 분이 요 탄핵 선고에 맞추어서 아마도 지상파에서 좀 중량 있는 원내대표 출신들을 여야를 모시려고 했나 봐요. 네네. 토론을. 그런데 처음에는 뭐 5배가 될 듯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무도 안 나온다 그래서 어머. 그 지상파 토론회가 무산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거의 다 예측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선긋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윤석열과 너무 밀착된 건 맞아요. 너무 많이 네. 가버렸죠. 근데 네. 거기서 저쪽에서 낼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김건희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차별화를 해서 예. 뭐 지금 스탠스로 가면 대선 보이콧이라니까요. 지금 스탠스는 국힘이 못하죠.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공개적인 토론에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공개적 발언의 수위가 바뀌고 있어요. 사실 바뀌었어요. 네. 우리 보고 승복하라고 말도 안 되는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합니까? 저희는 헌재 판결, 법원 판결 다 승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조금씩 조선, 바뀌고 중앙도 있다. 뭐 위대한 승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고 조선일보는 네. 그 4월 1일 선고일 지정되는 그날 네. 정말 그날 아침 조선일보 기사가 그거였어요. 4월 18일까지 임명하지 마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조선일보도 헌재에 접근이 안 되는구나. 네,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은 서서히 이제 입장을 바꿔서 거리두기를 할 테고 윤석열은 제가 총선 끝나고 이 자리에서 네. 총선 결과를 놓고 윤석열은 안 받아들일 거다.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후회할 거다. 맞아요. 국회의원 예. 안 된 걸. 예. 그건 뭐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진짜 후회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아니 국회 들어가야지 무조건. 예,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있어요. 그 기자들 사이에 국회 안 들어가는 게 대표하는 조건이었다. 뭐 이런 설도. 그거야 나와요. 그때 얘기고 시기 그때. 지나면 그냥 했어야 되는 거야. 무시하고 뭐, 비례 1번을 받든 뭐 아니면 자기가 강남에 그냥. 가든 그냥 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예. 이제 짬밥이 좀 부족했다 이거죠. 그 예. 뒤로의 고초는 전부 현역이 아니라 맞아요. 현역 아닌 대표의 수모를 겪은 거거든요. 네. 이준석도 현역이었으면 그렇게 안 당해요 그때. 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불복할 거다, 안 받아들일 거다, 네, 안 네. 믿을 거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분 의원님 말씀대로 저거 끝나면 바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 그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탄핵을 승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대선을 보이콧해야 돼요. 탄핵 무효를 외치면 탄핵의 결과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마도 윤석열 부부는 자신들이 미는 사람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만들고자 할 텐데 네. 그러면 그게 그 상황은 항상 보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네. 판세로 보면 만약에 김문수 장관을 후보로 만들겠다고 밀면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판단을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장관은 내가 컨트롤하기 좀 버거울 것 같은데 뭐 일단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그래서 본인 말을 계속 잘 들을 사람. 원희룡. 뭐 누가 됐던 그 네. 중에서 한 명을 찍어서 손잡고 다니면서. 여기를 후보로 만들겠다. 예.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 원희룡 후보 사실 당대표로 밀었잖아요. 근데 몇 퍼센트 나왔어 표. 그러니까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거를 끝까지 고집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요하게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들 때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묘수가 결국은 재구속인데 이게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안 움직인다는 게 양부남 의원님의 판단이세요. 절대 수사기관이 지금 이 정권이면은 안 움직인다, 수사 안 한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김건희 씨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아니 그러니까 바꾸겠냐 이런 탈피하려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할 거다가 아니라 남은 수가 그거 하나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태도 바꾸기가 힘들어요 지금. 갑자기.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약간 비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도를 바꾸려면 그 길이 있다. 제가 근데 오늘 탄핵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전 같으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은 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냐? 일단 그거는 검찰총장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엔 서울중앙검사장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 총장과 서울중앙검사장이 거의 어떤 면에서는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태세 전환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방금 전에 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때문에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도 바뀐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측 방청객으로 아마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저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데 모든 문자가 스팸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왜냐하면 이름에 대출이 들어가서. 예. 자 지금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게 그 수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자체가 왜 들어가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죠? 그게 그 소추인단에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국회 몫으로 그 좌석을 몇 개를 배정을 받았나 보죠. 확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제 24석이 일반인 방청석인데 20석으로 줄었거든요. 그 줄이고 일반인 방청석을 줄이고 국회 측을 늘렸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거 뺏어간 거죠. 자, 32분 04초 남았습니다. 진짜 손에 땀이 쥐어지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드디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26% 맞았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는 폭탄 맞았지만 미국도 자폭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이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중국은 이른바 일반 관세에다가 상호 관세까지 해서 54%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만드나요? 한 대도 안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의 제조는 사실은 그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지만 폭스콘의 제조 공장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세가 54%가 매겨진다는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 다 아이폰 쓰거든요. 거의 95% 이상은 다 아이폰인데 그러면 미국인들이 사서 쓰는 아이폰의 가격에 관세 54%를 매겨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미국 스스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 그럼 물가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저는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발표한 이 관세가
과연 유지 가능하냐? 아니 자기가 어떻게 정권 잡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덕분에 본인이 당선이 된 건데 본인이 스스로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사실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튀어 올라가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네. 아니 본인은 이제 마지막 임기라 또 선거 치를 일 없다고는 하지만 네.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깨지면 나머지 2년은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폭인데 누가 봐도 자폭인데. 그래서 예. 지금 2년짜리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한 슈퍼마켓에서 그 달걀이 한 줄에 17,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팔리나 봤더니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관세 폭탄이 물가를 전반적으로 올려서 그렇죠. 정말 일상적인 식료품 값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2년짜리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말씀하신 예. 중간 선거 때 예, 심판받을 거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나 윤석열을 보면 지금 너무 흡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해. 아니 근데 그래도 지능은 좀 차이 나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트럼프는 비상계엄은 안 했으니까. 뭐 미국에도 비상계엄이 있을까? 어쨌든 그거 예. 제가 안 살펴봐서 근데 트럼프는 목표가 명확해요. 예,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해볼 거야. 네. 결과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볼 거야. 이런 계산이라도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은 어저께 김순덕 씨 칼럼이 아주 잘 썼더라고요. 동아일보. 네, 예. 아내에 대한 사랑만 출중했다. 네. 예. 자, 그 관련해서 어제 총리실에서 재밌는 문자가 왔어요. 기자들한테. 어떤 문자가 왔냐면 총리실 공보실 문자 공지해가지고 미국이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관세율은 26%에서 25%로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는 25%로 했는데 네. 행정명령에 26. 기입되는 건 26%라고 해서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 행정명령에 써 있는 게 맞다라고 기자들한테 확인해 줬다라는 기사까지 봤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지금 총리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또? 하여튼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정부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다. 돌아가는 게 형편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쪽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입장하기 전에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은 국민 신임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겠습니다. 헌법과 정의 살아있는 양심. 양심이 살아있으면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 기각을 기대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거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게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 때 저희가 아산시장, 겨제시장 또 하나 세 군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다 국힘 구로구나. 네. 국힘이 구청장이거나 시장인 되거든요. 근데 거제시장에서 거의 더블로 이겼어요. 18% 정도 차로. 차이나. 네, 50%가 넘었어요. 예, 민주당 후보가. 50%가 넘었으니까 예. 엄청 거제는 민주당 굉장히 취약한 취약 지역이고 그 변광용 후보가 네. 거제시장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제시장 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 다 지고 이번에 재보궐에 도전한 건데 네. 엄청 표차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제에서 있기 힘든 거거든요. 네. 이거는 민심이 선제 탄핵했다. 이미 헌재가 파면 선고하기 전에 민심이 파면 선고를 선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이게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저건 집단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저 모든 기준이 윤석열의 마음에 맞춰져 갖고 네. 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힘 이거 무슨 소리지?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국회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있어서 사이렌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지금 국회도 상당하게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관광버스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와중에 누가 놀러 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국회를 다 경찰이 그 전부 헌재 앞에 가 있어서 그런지 관광버스들이 국회를 전부 에워싸고 경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네. 저런 거 들어도 약간 섬찟해요. 섬찟하고요. 12.3 트라우마야. 전 국민 트라우마예요. 네. 게다가 저 메시지를 막 여러 개 받았는데 4개 행동 강령을 이제 극우 폭동 세력 쪽에서 배포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타겟이다. 그게 들어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타겟이다. 그리고 인용될 시 11시 행동 개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용될 시 11시 행동 개시다. 왜냐하면 대강 분위기 보면 안 돼. 주문은 11시에 못 읽을 텐데. 근데 그렇게 다 끝나면 한 11시 반쯤 될 텐데. 11시 반은 돼야 될 텐데. 아니 막 흉흉한 글이 우리가 그 미국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갖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거의 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 전체가 6%가 빠지고 S&P 500 그러니까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우량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 S&P 500이 거의 5%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 최상목 돈 잃은 건가? 아니 거긴 돈 벌었지. 그 자식들. 왜냐면 거기는 미국 채권을 국채를 샀잖아요. 근데 어제 국채 이자는 떨어졌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본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올 텐데 이러면 미국 경기를 포함한 세계 경기가 침체로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고 침체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이자율은 떨어졌고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값은 올랐다는 얘기지. 이자율은 채권의 할인율이니까. 최상목은 돈 벌었어요. 어제. 근데 그 자식들이 또 미국 기업에 투자했다고. 자식들은 주식 샀어요? 엔비디아 뭐 이런 빠졌겠네. 거기 빠졌겠네. 문제는 뭐냐면 어제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던져갖고 일본 주식시장도 지금 2.33%가 빠지고 많이 각국 나라 주식시장이 다 안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별로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약간 올랐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리고 환율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 환율이 달러당 14원이 떨어졌어요. 1,440원이에요. 기준 환율.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 폭탄은 누가 봐도 악재예요.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경제에 좋을 수가 없어. 근데 탄핵 인용은 호재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 관세 폭탄을 거의 상쇄시키는 정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주식과 환율을 보니까. 아니 근데 앞서 이제 저희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지율 높으면 계엄해도 된다. 무슨 지지율이 높아요? 저게 딱 한 군데에서 지지율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거의 그게 명태균식 여론조사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와 저렇게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골 울고 먹듯.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상파 토론에 중진들이 안 나온다. 그걸로 그렇고 뒤에서 의원들이 그 기각에 서명한 사람들도 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서명했겠어. 그러고 있습니다. 저쪽도. 자, 지금 뭐 속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속보가 하나 있어요. 전한길 씨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오늘은 운명의 날이다. 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재명도 승복하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군사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맞군요. 여기 댓글에 올라오길래. 네, 그래서 뭔가 있어. 지금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지금 6호선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 그 다음에 안국역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한길 씨 얘기 잠깐 할게요. 헌재 앞에서 저희가 이제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1인 시위 하는 날 전한길이 나타난 거예요. 전한길을 누가 수행했는지 아세요? 누가 조배숙이요.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이 전한길을 수행을 해요? 수행이었어요. 그거. 국회의원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환기를 데리고 누구한테 소개시키고 또 데리고 가서 소개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환길이 저렇게 국힘에서 위상이 높아졌나? 당대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환길 당대표네 거의. 일각에서 전환길을
대표 대권 후보에 넣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 나간 선거마다 다 졌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완전히 전환길은 그 마치 한동훈을 다른 의원이 수행하듯 그런 광경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어머 저게 뭐야? 조배수 의원이 4선 아니에요? 사선이에요. 깜짝 놀랐다니까. 당대표 이상급인데 4선이 수행할 정도면 사선이면은 최소 국회 부의장급 아닙니까? 그런데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들의 눈에 비치게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시키고 사람들에게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부부가 전환길 씨를 대선 후보로 낙점할 수도 있겠다. 대선 후보로 와 끔찍한 상황이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상황을 못 본다니까. 아니 그래서 의문의 1승 그럼 황현택도 나와야 되나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19분 18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 안으로 입장을 못한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워낙 테러 위협이 많기 때문에 헌재 차원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게 수색을 하는 모양이에요. 혹여라도 폭발물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그 재판정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5선이라는데요. 5선이에요? 4선이 아니라 5선. 여기 지금 댓글에 한번 찾아봐요. 5선인가요? 자, 그리고 그 또 하나 유의미한 그 페이스북 글이 하나 나와서 저희가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되시는 황필규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계엄의 반대말은 인권이다. 네. 계엄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인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드러낸 매우 슬픈 사건이다. 모든 정치 세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권력 모두는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진지하게 자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정치적, 물리적 혹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견디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결단과 침묵의 시간은 곧 끝납니다. 이제 계엄으로 확인된 버려진 인권, 외면당한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동안 정말 괴롭힘을. 정말 그동안 근데 진짜 취재가 안 돼요. 저희들이 뭐 다양한 경로로 남편도 취재해보고 동생도 취재해보고 했는데 진짜 저도 이제는 말하는데 장 기자님 저한테 그만 전화하세요. 저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진보재판관 지인들은 진짜 말씀들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입을 여셨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원님? 인권에 기초해서 판단이 난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선 재판관하고 동기시죠? 대학 동기죠. 그분은 대학 때 어땠어요? 정계선 학생은 그때 법대 풍물패를 했습니다. 법대 풍물패를 해서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한복. 근데 이제 치마가 아니고 이제 바지 한복을 이렇게 하얀 끈으로 징긋 들고 이거 두들기고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을 보면 옛날 대학 다닐 때 풍물패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크고 자라서 이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분으로서 제가 보기에 정계선 재판관은 확실한 인용이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결정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 YTN이 화면을 계속 내보내는데 YTN입니다. 그런데 파면 촉구 집회는 되게 활기차고 파면 반대 집회는 좀 침체된 것 같은 화면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육감, 식스센스 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너무 기분이 상쾌했거든요. 네, 상쾌. 상쾌했다. 네.
8대 0 파면이다. 네. 근데 그건 여전히 저는 네. 8대 0이라고 말 못하는 것이 저도 그 보고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다 들었거든요. 예. 그러나 인용은 확실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8대 0 경우에 따라서 7대 1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7대 1인데 1은 아무개다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아침에 돌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일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쓸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14분 후에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손에 땀이 나네요. 손에 땀이 나. 그 선고 생중계 학교 교실에서 볼 수 있도록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세종, 전남, 전북, 울산, 인천, 충남 10개 교육청에서 요거 TV 생중계로 봐라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그거 하는데. 진보교육감 쪽.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건 민주주의 산 교육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헌법재판관이 허용한 생중계가 전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보는 건 뭐 당연한 학생들의 알 권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학교 측에서 뭐 고민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이 이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학습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괴물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우리나라 교육은 그 이론을 갖고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영미식은 어떤 이론을 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케이스 스터디를 주로 합니다. 네. 케이스를 놓고 그걸 풀어가면서 그 안에 이제 이론을 녹여서 가르치는 방식인데 네. 아니 민주주의와 헌법과 관련해서 이보다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헌법 조문 그냥 읽으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별로 와닿지를 않아서 못 읽는데 이 케이스를 놓고 야 이게 어디부터 문제냐라고 해서 뭐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관한 헌법 조문이라든지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절차 또 헌법재판소 관련된 규정을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네. 학생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그 케이스 스터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학생들이 보고 이후에 민주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헌법 질서를 지켜나갈 것인지를 몸으로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학습하지 않고 국영수 30분 안 본다 한들 무슨 대세에 지장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준비된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한테 이거를 좀 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18세 청소년들은 이제 투표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 선거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못 보게 한다고 애들이 안 봅니까? 유튜브로 나와. 다 예. 봅니다. 좀 그런 예. 짓 좀 이제 예. 좀 그만. 예. 네, 그만. 그거 꼰대 그만. 예. 우리 딸도 그랬어요. 취재 편의점 볼 거라고. 엄마 내가 오늘 취재 편의점 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 11분 47초 이후에는 광고할 기회 없어요. 네, 지금 하셔야 광고하세요. 빨리. 광고 빨리 역시 역시 와 김용남 훌륭하십니다. 제가 두 편의 광고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두 분께서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광고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만약에 쓰던 폰을 계속 쓰고 싶으시다면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의 누적 가입자가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그동안 없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를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입니다.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러나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뒤섞인 공기로 목 따가움, 잔기침, 코막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 한 스푼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포닌 가득 담아서 환절기, 호흡기 건강을 부드럽게 케어해 드립니다. 사포닌의 대가 동의보감도 나온 귀한 원료 식용 도라지이거든요. 추운 겨울을 이겨낸 우리 농가의 약도라지만을 엄선해서 담갔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가 낫지 않아 고생 중이신 분들, 매일 피곤하신 분들께 제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한 스푼 또는 따뜻한 물에 풀어서 차처럼 드시면 기침 가래로 피로했던 몸에 따뜻한 영양을 공급하는 느낌입니다. 출시 후 5만 병이 판매가 됐습니다. 런칭 기념으로 3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리는데요. 2병 구매하시면 2병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천연 오칠 프리미엄 스푼을 사은품으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창 링크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스앤헬스에서 구매하셔야 사은품을 꼭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 드셨습니까? 맛이 같았어요. 지금 뭐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계선 그 재판관 남편 글을 보고 저건 뭐 인용 암시다 이렇게 판단을 다. 네, 인용 암시다. 네. 의원님도 인용 암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뭐 암시고 뭐가 필요해요. 자, 그게. 지금 8분 남았습니다. 암시할 일이 뭐가 있어요. 7분대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어떡할 건데 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 하면 나라가 망할 텐데.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38일 만이에요. 38일 만이고 네. 국민들께서 거리로 나오신 지가 제가 보기에는 벌써 12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수로 따지면 예. 그렇죠. 네. 언제까지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6월 항쟁 때는 네. 어디했었죠? 제가 80년 5월에 제가 한 달 이상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전 2월에는 어디 있었냐? 학교 안에서 싸웠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6월 항쟁 때는 60을 전후해서 이게 4.11 호원 조치 이후부터 시위가 시작됐거든요. 네. 네, 그게 60으로 이제 정점을 이룬 거고 그리고 6.29로 끝났으니까 그때도 거의 한 달 이상 밖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까먹었었는데 저의 마지막 단식은 국보법을 폐지하자. 그때 천막에서 단식 다 같이 했어요. 시민사회가. 그때 천막에서 잤네요. 생각해보니. 의원님도 거리와 함께 해온 인생이시네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모여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걸 마지막 거리로 만들자 이번에.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 거리로 만들자. 마지막 거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발 국회 안에서 처리하자. 제도와 법률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엄청 긴박했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넘겼다.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택은 다 쓴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들 결심이 의원들의 결심이 다 똑같았어요. 이제 시민들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돼. 야당이 192석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피를 흘려야지 흘려도. 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금 111일 만에 선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탄핵 소추일 기준으로는 111이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기준으로는 123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5분 40초, 5분 39초 남았습니다. 지금 대리인단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국회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윤석열 측 모두 대심 판정 안에 착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한남동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인원들이 안국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한남동으로 갔어요. 촛불행동. 비상행동은 안국역을 지키고. 지금 그러면 비상행동은 안국역으로 네. 촛불행동은 한남동으로 예, 예, 그리고 예. 한남동에는 촛불행동과 네. 윤석열 측 예, 태극기 그렇게, 이렇게 예, 두 개의 그렇게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좀 네, 되고 그리고 있다. 안국역에서는 이제 그 파면 촉구 집회만 있는 네, 거죠. 네. 안국역에서는 파면 촉구 집회만 있는 것이다. 드디어. 네, 드디어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안에 모든 그러니까 재판관 8분은 아직 그 착석하지 이제 그 입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모든 국회 관계자들 그리고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다들 그 좌정한 상태입니다. 착석한 상태이고요. 지금 뭐 다들 휴대폰 보면서 어떤 속보가 있나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네, 막 떨린다고 난리예요. 예, 진짜 양측 모두 휴대폰만 보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서 유지와 관련된 안내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 헌법재판관들은 입정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그냥 허리 예, 지금 박관천 경정께서 근데 어디 함께 갔다 오셨어요? 지금 안에서 잠깐 쉬시다. 오늘 저희하고 하루 종일 방송 하셔 가지고요. 100쪽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정문 분량이 100쪽이다. 100페이지. 이거 이제 풀했나요? 예, 풀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럼 100페이지. 나왔네 결과가. 예, 예. 화면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0페이지 분량인데요. 100페이지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판결문이 100쪽이었거든요. 그렇죠. 뒤에 예, 공소장 변경된 것까지 약까지 첨부돼서 예. 100페이지. 예, 그러면 약간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22분이나 24분은 아닌 것이고 더 길어진다. 예, 그동안 취합하신 정보 내용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예. 별건 아니고요. 10시 48분 경에 전부 다 이제 최종 서명 날인이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했는데 한 100여 페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읽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릴 것 같고 그 어떤 한 분이 페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네. 예, 그 황필규 변호사님이라고. 그러니까요. 저희 방금 그 얘기. 예. 예. 근데 그 결정문 내용을 다 읽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요지를 그 결정 요지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문하고 다 출력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컴퓨터를 따로 씁니다. 네. 예전에도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하면은 전용 컴퓨터 하나하고 전용 뭐 출력기를 쓰는데요. 네. 요거 두 개만 되고 내부 인터넷망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딱 출력을 하면 몇 장이 몇 시에 출력되는 거 나옵니다. 예, 그게 출력해가지고 다 했다 그러고요. 곧 아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뭐 2분 남았어요. 우리 네, 취재 2분 편의점이라는 곳이 네. 워낙 또 이제 취재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최 의원님 그다음에 김 변호사님 전부 다 네. 그 상당하게 우리 법조 쪽에서는 뭐 국회나 법조 쪽에서 네. 아주 경륜이 깊으시기 때문에 예. 예상한 대로라는 것이 거의 다 주축인 의견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면요 네.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예. 미국 월가나 이런 데가 제일 잘 압니다.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지금 외신들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네. 곤두세우고 있고 전부 다 뭐 저 외신들 죄송합니다. 외신 그 메인이 다 홍콩에 있거든요. 전부 다 이걸 주시해 보고 있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6원 가까이 떨어져서 우와. 지금 1439. 1430원대 환율을 오랜만에 우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미국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네. 헌재의 탄핵 인용이라는 호재가 작용해서 뭐 대한민국 이게 환율이 사실은 그 나라 경제력의 네. 무슨 슛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제력에 대한 평가가 환율로 나타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어쨌든 원화 값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지금.
자, 지금 10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신 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들어오면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선고문 낭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일어서. 네.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문영배 재판장이 표정이 좋네요. 네. 네. 자, 어제 이제 한국 내부가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문영배 재판관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려. 보는 사람이 더 떨리네요. 제가 그냥 저분하고 한번 연결하려고 별짓을 다 했답니다. 일단 결정문은 오후에 기자들에게 풀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서 3 사이에 풀어요.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있나요? 네, 그렇죠. 소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험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웃잖아 저 사람. 파면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지금 네,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신 그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전 11시 22분에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간단한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의원님 주식시장을 계속 살펴보셨습니다. 아니 네. 근데 예. 피청구인 윤석열의 존재감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제 완전히 경제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지수 자체가 5% 6%씩 빠졌어요. 그리고 뭐 일본 포함해서 다 주가가 엉망이에요. 그 와중에 한국은 올랐습니다. 주식이 올랐다. 주가가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예, 우리 그 이정주 기자 명언입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다. 미국 예. 관세 폭탄이라는 악재가 터졌습니다만 윤석열 파면이라는 호재가 또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뚫을 정도로 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호재로 작용했다. 어쨌든 존재감은 있다. 있다. 이제 앞으로 얼굴 볼 일 없겠지. 그것보다도 예. 미국 그 전 세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네. 어떠한 정책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라는 어떠한 가치가 예. 세계적으로 더 평가받은 겁니다. 예. 네, 국민이 이겼습니다. 네, 국민이 박수. 이겼습니다. 박수. 진짜 저 최민희 의원님께서 약간 눈물도 그렁그렁 하시면서 계속 현장을 좀 지켜보셨는데 자 전원이 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여의도 돗자리 바꿉니다. 아닙니다. 예. 그 내용도 제가 어제 전원일치 타이핑한 거 인용. 비슷합니다. 예, 내용도 타이핑해 오신 거 그대로고 정보가 가장 아니, 정보는 적확하게 아니고 이게 저는 이제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여당도 안 속해 있고 야당도 안 속해 있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흔히 법을 갖다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물숫자에 갈 것자라 그럽니다. 네. 물이 흘러가는 방향, 즉 사회적 상식입니다. 네. 우리 시골 가면은 노인들끼리 싸울 때 그러시죠.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네. 이때 저는 법이 정말 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분들 율법전서 모르거든요. 그래도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식이 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 이것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무려 한 22분 정도 그것보다 더 길 거다라는 네. 전망도 있었지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문영배 대법관, 문영배 소장의 스타일이에요. 저게. 스타일이 예, 짤막하게 네, 네. 그리고 강력하게 할 만한 빨리 읽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타이핑 속도가 빨라가지고 옛날에 그렇죠. 반기문 예. 장관이 저한테 어떻게 내 말보다 타이핑이 더 빠르냐 그러는데 문영배 재판관한테 오늘 제가 졌습니다. 예. 더 빠르십니다. 예, 속도가 더 빠르셔서 제가 다 받아 적지 못했는데 자 전반적으로 다 주장이 탄핵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법률가 절차적인 씨. 문제를 제기했던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주장은 네.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지금 언제야? 30년 전 헌법 교과서에서나 있던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주장.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정말 그 유신 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건 뭐 걷어찼고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법사위에 조사를 거쳤어야 되냐. 이거는 국회의 재량이다. 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지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사부재인은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거예요. 국회 회기를 달리했거든요. 그렇죠. 네. 12월 7일 날 탄핵소추 의결할 때는 418회 국회였고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419회 네. 국회였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일사부재인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우겼던 거죠. 네. 이것도 뭐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호이익 흠결 주장을 했는데 뭐 심판에 이익이 있다. 이거는 네. 사법심사에 이익이 있다. 그리고 내란죄를 뺀 거 갖고 엄청 시비를 걸었었죠. 걸었는데 예. 이게 그렇잖아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네. 유지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란죄라는 단어는 뺐지만 헌법 위반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사실이 이 사실이다. 네. 똑같은 거다. 뭐 당연한 결론이고요. 그거는 권성동에게 물어봐. 아니 그럼 잘 알죠. 잘 알지. 8년 전에 자기가 했는데. 예.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것도 뭐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 일부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증거로 받아들이지는 경우가 좀 강화됐는데 네. 현재 탄핵 심판이 그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이른바 기속되느냐 네. 그건 주류 재판관들이 다 되지 않는다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향후에는 좀 헌재 탄핵 심판도 증거법칙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두 사람의 보충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뭐 대세의 지장이 없어서 일단 각하 주장은 처음부터 걷어차였고요. 네. 탄핵 소추 사유가 5개였잖아요. 개였죠. 예. 이게 모두 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 또 그리고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거의 위법성, 포고령의 위헌성, 네. 그리고 법조인의 위치 추적. 그러니까 네. 이른바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도 사실로 네.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어떻다?
이거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하다. 뭐 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 자유권 있지 않습니까? 거주전의 자유, 그다음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안 되는 자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지. 수권을 받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됐을 때는 이거는 헌법과 법률의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명백하게 해줬고요. 네. 저는 이제 마침 요 두 분 그 정치하시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이시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이 나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이 판결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때 1980년대 6월 항쟁이라는 피해 항쟁을 겪었습니다. 네. 그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처벌을 했죠. 처벌을 했는데도 그거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국민이 막은 거죠. 그런데 이게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에서 이 내란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걸 다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또 문제됐던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이런 사회적 게이트, 권력층 게이트도 다 전모를 밝혀내야 됩니다. 다 밝혀내 가지고 처벌은 그 이후에 이제 처벌의 예. 강도를 판단할 거고 이걸 해야만이 똑같은 불행이 다시 역사적 불행이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분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제가 JTBC 분장실에서 우리 분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아 진짜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100일이 넘도록 이 고생을 해야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8대0 전원일치 그렇죠. 파면 예, 결정에 대해서 여전히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후의 과정에서 상황이 더 오히려 격화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위험을 보여줘야 된다. 공권력의 저희가 위험. 이제 언론의 논조나 또 패널들이 얘기할 때 보면 윤석열이 불복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할 것이다. 그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빠질 것이다. 이 3단 논법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 불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빨리 관저에서 짐 싸서 나오고 네. 그리고 극우 세력 다시 서부 지원 폭동 같은 거 일어나면 국민의힘이 죽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것도 사실은 일부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그래도 우리가 뒤를 봐줄 수 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매우 현명하고요. 그거는 보수 쪽이나 극우 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정치인들 국힘에 부탁하는 건 나경원은 6년째 재판받아요. 네? 판사 가족이고 법조인 가족이라 그런지. 네. 그런데 그렇게 극우적 행위 하던 분들, 보통 사람들 케어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이면 예, 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혼란 안 생기게 엄중하게 공권력을 작동시켜라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진숙이 4대4로 돌아온 다음에 지상파 제어가 심사를 둘이서 한다고 하니 네. 일단 그 내란 동조 세력 내지는 윤석열의 사람들이 또 다시 알박기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불법적인 그거를 이제 국회는 전체적인 결정 지도부가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각자 상임위에서 할 역할을 해서 더 이상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네. 최대한 노력하는 거.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준숙과 김태규 둘이서 김태규 문외한이잖아요 방송에. 근데 둘이서 지상파 제어가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개인적인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큰 일이죠. 네. 이제 국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도 살려야지. 트럼프에 대항해야지. 네. 예, 그리고 혼란도 극복해야지.
가장 중요한 내란 세력 일소하기 위하여 소위 공권력을 또 발동해야 되는데 이 공권력이 다 윤석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국힘의 결단이 남았다. 김건희 특검법, 네.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도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파면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법리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윤석열 입장이에요. 그게 윤석열 아침에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저께하고 어제 제가 그 헌재 앞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아까 우리 최 의원님 우려하신 뭐 보수나 극우에서 집단으로 이게 큰 소요를 일으킬 거다. 가보니까 의자가 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자가. 예, 그리고 또 어제 가보니까 그저께보다 빈 곳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가봤거든요. 빈 곳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동하는 세력이 없으면은 그에 따라서 부안해동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엄정한 그 법 집행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사회적 혼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주말을 지나면서 우리 저 현명한 국민들 우리는 항상 국민들이 모든 걸 다 해왔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이고 현명한 국민들이 그 어떠한 지혜로운 처신으로 저는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태 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율사로서의 그걸 떠나가지고 어떠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분이 주장하신 것 중에서 이분이 원래 법원 출신이시죠. 네, 판사. 그렇죠. 네, 판사 근데 출신이죠. 예. 그 이재명 대표의 2심을 파기 자판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네, 파기 자판. 근데 저는 상고심이라는 거 3심은 법률심이거든요. 1심, 2심의 결과가 다릅니다. 2심에서 1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 자판했거든요. 항소심은 원래 사실심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그럼 1심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3심에서 2심에서 무죄 준 걸 갖다가 파기 자판이라고 그럽니다. 3심은 법률심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심인데 네. 어떤 사실을 관계로 양형을 줄 걸 자판하면 양형을 줘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뭐로 양형을 줍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주장을 하시고요. 유죄 판단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파기 자판한 경우가 예. 그 양형 때문에 파기 자판한 경우가 한 번 정도 있는데요. 네. 옛날에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사건이다 진짜. 1, 2심 전보다 예. 그 조폭 두목으로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장모 씨가요. 그런데 그거 뭐냐면은 1심, 2심에서 증거 심리를 충분히 한 걸로서 양형이 판단이 된다. 네네. 그런데 분위기에 휩싸여서 찔린 거기 때문에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으로 파기자판한 것도 한 번 있습니다. 네네. 이건 파기자판의 대상이 아무래도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는 저것 다 끝났으니까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네. 상식 이하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1시 50분에 윤석열 파면 관련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밝힌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빛의 혁명이 이뤄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입장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야. 예.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세 전환 한다니까요. 태세 전환 네, 바로. 그러니까 오늘 그 헌재 파면 결정으로 이제 징계 절차는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만 순리대로 잘 끝났어요. 네. 근데 지금 형사 절차가 중간에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지도 그렇죠. 않는 이상한 결정을 해갖고 지금 풀어줘 버리는 풀어줬죠. 바람에 예. 형사 절차가 저게 불구속 사건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당연히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쭉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 망가뜨려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오늘로 끝났고 이제 형사 절차의 정상화가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구속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네. 사안으로 볼 때 뭐 저거 무기 아니면 최소 징역 2, 30년인데 그것도 뭐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대단히 선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네. 이걸
불구속으로 재판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보면 참 철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은 풀어주면 안 되는 사건이야. 그렇죠. 이게. 근데 저는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그 디테일한 논리로 막 들어가다가 한 실수도 아주 선의로 생각하면 그래도 잘못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기현 판사입니다. 법정 구속 시켜요. 법정 구속 시킬 거다. 예, 그렇게 가는 길이 근데 있다. 법정 구속은 1심을 마무리하면서 선고하면서 이제 예. 구속시키는 건데 이게 네. 불구속 상태에서 예. 재판을 무지하게 오래 끌 겁니다. 네. 이 재판. 그렇기 제가- 때문에 사실 지금 해결책은 이제 우리 다른 사건, 헌법상에 다른 사건. 그렇죠. 예, 예, 헌법상에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방금 11시 22분부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됐던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됐던 만약에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면 아니면 어떤 죄로도 체포와 기소가 가능한 그야말로 일반 시민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재구속해야 돼요. 이거를 풀어놓고 재판하면 안 되는 사건이 기본적으로. 아니, 제가 전 또 세계 의견을 하나 할까요? 네, 내란죄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한 60일 지나면은 네. 무언가 신병에 관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김 의원님 계신데 어떤 예. 조직을 제가 욕하기는 그랬는데 예. 그 조직 자체가 어떠냐면은 예. 이미 추가 기소할 거 많습니다. 네.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줄줄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만 딱 해가지고요. 60일 이후에 국민께서 60일이란 뭔지 아시겠죠? 예. 60일 이후에 국민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면은 방향에 힘이 탁 쏠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 바로 또 이제 추가 기소해가지고 60일 안에 해야죠. 60일 안 해야지. 당장 해야지. 당장. 안 쳐져. 아니 근데 예, 할 겁니다. 60일 내내 아마 선동을 할 텐데 하루 종일 거의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저리 가라고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윤곽근 변호사의 태도를 보면 즉각적으로 진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이거 불복한다라는 주장으로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대선판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글쎄 그렇게 예. 안 된다니까요. 예. 왜 안 되냐면 예. 지금 벌써 권영세가 얘기한 그러니까 게 깜짝 놀랐네. 바로 그냥.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네. 안 된다. 네.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폭력이 허용됐던 건 윤석열이 선동하고 국힘이 윤석열을 서포트했기 때문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정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군중들도 저분들도 판단이 다 있는데 이미 윤석열은 끝났는데 네. 윤석열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겁니까? 네. 저분들이 계속 저러고 있었던 건 기각된다는 일말의 가능성. 그렇죠. 그것도 예. 국힘 의원들이 계속 제가 보기엔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현타가 옵니다. 현타. 네. 현타. 제가 두 가지 현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그냥 남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이거 우습게 보이시죠? 딱 구속돼 보세요. 네. 그 순간 현타 옵니다. 독방 들어가거나 자범하고 섞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광경을. 네. 제 그때 그 경험을. 네. 그런 일 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국힘도 선동하지 마시라. 그러면 혼란이 이게 줄어들고 네. 또 윤석열도 태도가 바뀝니다. 네. 윤석열도 태도가 바뀐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탄핵 선고의 환율은 1,430원대로 추가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조수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박환천 경영님하고는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좀 쉬고 하세요. 예, 잠시 광고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끝장 라이브 취재 편의점과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